정세균 국무총리가 브리핑을 통해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4일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도 정부의 총력 대응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는데요. 이 밖에 정치권 소식까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그리고 이상희 세명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있었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내용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주목이 됐던 게 입국 금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발표를 보신 대로 중국 후베이성을 2주 내에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이제 14일 그러니까 4일부터 우리나라 입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가피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이제 그러한 조치를 취했고 여러 국가들이 지금 그 중국에 관련된 그 화해성 그쪽에 입국했던 분들에 대한 그 자신의 나라, 자기들 나라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이런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외교적 마찰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다른 부작용 같은 것들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었고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좀 고려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감염자가 어디까지 지금 접촉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치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러한 조치를 취한 거 저는 뭐 상당히 그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입국 금지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 상황 자체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외교나 안보나 이런 것들은 국익적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국익적 관점이 뭐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냐 그러면은 결국 이제 국민 건강과 안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하향 추세로 돌아서는 그런 추세가 지금 역력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은 총선까지도 영향을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영향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입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불허할 경우에 상당히 좀 외교적 변수가 상당히 크게 이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외교적인 전체적인 전략에 상당히 모멘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세계가 중국인들의 입국을 불허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걸 용납하고 그들의 입국을 허락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외교 정책에 있어서 친중 정책으로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외교 안보 전략에 있어서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뭐 지금 상황에서는 국익적 관점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보다 좀 강한 제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의 외교적인 추세라든가 외교적인 정책적 방향들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은 사실상 예상을 좀 했던 부분들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입국 이 부분까지는 극단적으로 하는 방지하는 입국을 불허하는 그런 정책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좀 예측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입국을 불허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상황이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변질될지도 모르고 확산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만일의 경우 느낄 수 있는 정치적인 압박, 그 정치적인 비중 이 부분은 상당히 뭐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점을 충분하게 외교적인 정책이야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중국에게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입국을 전면 불허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짚어주신 것처럼 상황이 참 엄중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지금 공방이 굉장히 거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을 제안한 가운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방역 시스템이 고장났다며 좀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번 사태를 좀 바라보는 각 당의 이 입장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선거가 한 70여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들이 특히 이제 한국당,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이 부분을 이제 여권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하려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유인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현재의 이 상황이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지금 정부가. 지금 12번째 환자는 이제 우리가 방역망이 뚫렸다라는 게 정부도 공식 그런 입장을 내세운 적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 차관도
어떤 그 반성을 나타냈거든요. 네. 12번째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지금 현재의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대처, 조치 이런 것들을 비난으로 읽어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의 여러 가지 대처나 조치들에 대해서 보완할 거 보완하고 지적할 네. 거 지적하는 건 맞겠습니다만 이걸 무슨 완전히 지난번에 중국에 관련된 것도 지나치게 중국에 경도돼서 그렇다, 뭐 중국의 눈치를 본다 이런 식의 입장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그 안전 보장 가장 중요한 생명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군사적인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높은 수준의 안전 보장 안보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정치로 활용하면 안 된다. 그런 유인을 느끼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700명 지금 우한 교민들 잘 또 수송해 오지 않았어요. 그거마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게 왔다고 비판하고 이런 건 좀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야당은 이럴 때 크게 할 일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어요. 야당으로서는 여권이 하는 거, 여당보다도 정부가 하는 것이죠. 정부가 뭐 여당도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또 올바르게 보완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이걸 너무 네. 정치적으로 쟁점으로 삼거나 비판의 소재로 활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네.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네,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물론 네.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비난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그 야당이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비판을 통한 견제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적 행위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정치적 행위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비판하려고 그러면 비판을 통해서 이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네. 야당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여당의 압박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방금 우리 최 교수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정치 공학적으로 노리는 게 얼마나 없지 않아 있죠.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친중 반미제의 어떤 성향을 보이는 외교적 정책에 있어서 전통적인 외교 정책의 이 전환 자체가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좀 탐탁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친중으로 기울고 있는 외교적 정책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제어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틀림없이 보이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은 정치적 실리적으로 보더라도 야당이 압박을 하더라도 전혀 실입계 부분에 있어서는 소련할 게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하게 비판을 통해서 압박해서 진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고 네. 또 압박을 통해서 진화하지 않는다도 진화가 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야당으로서는 그 압박에 대한 수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총선을 앞둔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 그 정부 측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 부각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총선 전국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이번 사태가 이제 당장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또 민주당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이 사태다 우리 정부의 대응돼서 국민들이 조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갤럽 조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거잖아요. 네. 네. 떨어졌어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좀 올라가고 그랬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근데 이건 이번 사태,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마 지금 그 이후에도 오히려 더 많은 사항이 진전이 됐고 이 지지율 조사한 이후에도 이거 말고도 최근 상당 오랜 기간 동안 그 청와대 관련 검찰 수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청와대보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아주 갈등이 상당히 고조돼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도 좀 거기 반영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3명을 다 기소를 했어요, 지난주에. 검찰이 이제 그 수사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과정 속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구도 그리고 네. 검찰 개혁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같이 포함이 된 것 같고 또 경제가 어려운 것도 지금 이건 뭐 구조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경제가 잘 호전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전망도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고 말이죠.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결합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문재인 정부 지지율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만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아까 지금 앞서 이제 우리 이상희 교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여야가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권으로서 여당으로서는 여당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대처하냐의 문제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잘못 대처하거나 이 상황이 더 확산된다면 악화된다면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 밀수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지지를 많이 떨어뜨렸었어요. 지난 2015년도 5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40% 육박했었는데 한 달 지나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정치적인 현안이나 이슈 이런 것들은 다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겠으나 당장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조사는 꼭 이 부분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이 상황을 좀 잘 타개하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오전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신당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신당의 3대 지향점을 발표했는데 작은 정당, 공유 정당, 혁신 정당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작은 정당, 공유 정당, 혁신 정당 이제 세 가지 슬로건으로 이야기되는데 현 정치 체제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그대로 투영시킨 그 슬로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로 작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총선을 염두에 두는 시점에서 어떤 형태든지 우리의 길을 꿋꿋이 가겠다. 그것이 설사 정치적 세력이 적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굳건히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동시에 양당 정치를 비교시킬 수 있는 비교시켜내는 그런 작은 정당으로 슬로건을 잡았다 봐야 되는 것이고요. 공유 정당은 결국 중도 세력을 우리가 안겠다. 즉 소통의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삼지대에 대해서 길을 가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슬로건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혁신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 양당 정치와는 차별성되는 기존의 기성 정치의 소위 패닉 현상을 겪고 있는 나머지 정치적 지지 세력들을 이 새로운 신정당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어떤 경우라도 이번 총선을 보는 것이 아니고 대권까지 길 틈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충분히 나타난 걸로 봐야 되는데 현실 정치에 우리나라가 뭐 정치 역사가 5, 60년, 7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양당 정치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데올로기가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현실 정치에서 중도 실용 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라든가 또 그러한 어떤 조직적인 세력을 만들 수 있는 현재의 현실 체제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네, 실현 가능성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안 전 대표가 창당 이번이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죠. 그렇다 네. 보니까 좀 참신함도 떨어지는 건 아니냐, 창당 효과가 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신성이 떨어지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벌써 네 번째 이제 당을 만들고 부단히 시도해 왔는데 성과가 지난 2016년도에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38석이나 얻었으니까. 그때 창당이 2월 2일이었어요. 2016년도 2월 2일. 오늘이 2월 2일이잖아요. 아직 창당은 안 됐습니다만. 창당은 이제 나름대로 로드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오늘 다 밝히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오늘 공유정당 이런 말은 좀 색다른 말이에요. 공유경제란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네. 공유정당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정당과 뭔가 차별을 해서 기존 정당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당들의 방식이 굉장히 낡았잖아요. 당원들 위주로 합니다만 사실 주위에 보면 당원은 많지 않은데 뭐 당원들은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 패러다임을 좀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이제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는 건 뭐 다 아는 얘기고 뭔가 지금 중간지대의 유권자들이 늘어나는 것만 분명해 보여요. 지난 총선 때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는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중간층이 뭐 30%를 넘나들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중도 유권자를 어떻게 견인해 내느냐가 이제 안철수 신당의 성패를 좌우할 텐데 네. 지금 이제 어쨌든 탈이념, 탈진영, 그 지역을 내세웠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인데 어느 정당이나 뭐 탈이념 얘기하고 있고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네. 여기 지금 얘기한 게 민간 전문가와 협업하는 어떤 국민 정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모바일로 소통하겠다 해서 모바일 플랫폼 정당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모바일 플랫폼 정당, 공유 정당 이런 거는 분명히 새로운 방식이긴 한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말고 보다 구체화돼야 되는데 아직 오늘 그것까지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네. 오늘 안철수 전 대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 모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이건 무식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무식한 얘기 가끔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근데 아무튼 이제 시간이 많지도 않고 분명히 중간 정치나 중도 정치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많아요. 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도 정치, 본인이 얘기한 것도 실용적 중도 정당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대단히 좋은데 우호적인데 네. 과연 현실적으로 어떠한 세력을 이끌어내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어요. 근데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가 잘 뭔가 중간지대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것과 이제 결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직은 좀 구체성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나는 뭐 그 방향은 오늘 잘 제시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등산복을 차려 입는다 그래서 꼭 에베레스트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뒷산에도 올라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가 지향하는 중도 실용 정치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총선을 기대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대권까지 이제 바라보는 그런 어떤 긴 텀으로 긴 어떤 행보를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공이 아마 이 점은 공통적으로 다 지적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정치에서 현실성이 있게끔 여론이 여기 뒷받침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세력을 만들려 그러면은 정말 기본적인 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세력이라는 것은 결국 원내에 얼마만큼 진입하느냐 이 부분이 현실적인 관건이라 봐야 됩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신당을 꾸면서 총선의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원내 의석을 획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론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보자 그러면은 지금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인지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안철수계의 의원들은 여기 현실론에 있어서 상당히 냉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보수통합이라든가 연대라든가 이런 데 다시 합류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안철수 전 대표 신당은 사실상 출발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조직적 열세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 이걸 어떻게 타개느냐 이 문제겠죠. 네, 새롭기는 하나 이제 현실성 부분에서 두 분 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 이런 가운데 안 전 대표가 애초에 그 통합 논의에는 선을 그어 왔었는데 지금 혁통위 측에서 옛 안철수계 의원들을 이제 영입하면서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총선이 임박했을 때 이 보수통합신당의 안철수 대표가 이제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근데 예상하세요? 그거 그렇게 되려면 해결돼야 될 선결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새보수당과 지금 한국당과의 이 통합 논의가 좀 이제 지지부진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탄핵 문제로 생각해요, 결국은. 되게 제 이런 얘기는 잘 동의를 안 하는 편들 같던데 네. 새보수당은 어쨌든 탄핵에 찬성해서 나왔던 세력이었잖아요. 바른정당으로. 그게 이제 바른미당에다 다시 이렇게 통합에 참여했는데 탄핵을 대충 덮어두고 가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새보수당과 한국당이 바로 그 예민한 탄핵 문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한국당 내는 여전히 친박 세력을 비롯해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해서 나간 세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그 지금 반발도 있거든요, 분명히. 요즘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이제 이러한 얘기가 잦아들 수는 있지만 좀 잠수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게 여전히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과연 안철수 전 의원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없죠. 명분이 없죠. 왜냐하면 지정 논의를 탈피하자고 이념을 탈피하자고 얘기했는데 탄핵에 대한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전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이른바 보수통합, 그러면 이제 보수통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보수 중도 통합이래야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올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중도란 단어가 들어가려면 네. 중도란 정치적 용어가 들어가려면 바로 그러한 게 해결되고 지금 현재 새보수당과 특히 한국당 내에 있는 좀 극우적인 분위기, 수구적인 분위기가 세탁이 될 때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건데 네. 정치라는 게 뭐 변수가 너무 많은 거니까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그러한 꼭 그게 100%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중도 보수 통합에 합류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보기에는 그 정당에 같이 가는 건 안철수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 전혀 상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만약에 중도 정당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가 6명이 전부 탈당을 해야 하면 그 의원직이 상실한단 말이에요. 안철수의 비례대표들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될 때 그쪽 통합의 합류보다는 어느 정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데 전 그렇게 안철수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대표하고 황교안 대표 이렇게 같이 해서 중도 보수
통합 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하나만 상정을 해서 상상을 해본다면 이런 방법은 되겠죠. 보수 통합에 안철수 대표가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여기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통합이나 연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안철수 대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양쪽이 대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7, 80일 남은 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슬로건이 좀 변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소중 통합을 이야기하는 보수 연대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향후에는 이것이 반문 연대나 통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건 뭐냐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오게 되면 그에 따른 폭발력을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명분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반문 연대에 대한 통합이 아니고 연대까지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연대가 되게 되면은 안철수 전 대표 쪽에 서 있는 정치인들이 현실적으로 잔인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잔인해진다는 말은 안철수 대표가 이상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여기에 중도 실용 정당을 큰 틈으로 긴 틈으로 가겠다고 하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 현실을 안 좋으니까 고대의 길을 걷겠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세력이 이탈돼서 보수 통합이나 연대 쪽으로 움직여 버리게 되면은 네. 안철수 전 대표는 굉장히 고립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다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보수 통합이나 연대가 아니고 반문 연대라는 고리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통합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리고 총선을 앞둔 전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